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종로구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시나요? 저도 살면서 워낙 힘든 일을 많이 겪다 보니 기적 같은 낭만적인 이야기는 믿지 않았었습니다. 갓난쟁이 시절 보육원에 버려졌던 저는 제가 일생 처음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인 남편을 허무하게 잃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 후 홀로 남겨진 아이를 억척스럽게 지켜내기 위해 전 그야말로 피눈물을 쏟으며 처절한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다니던 직장의 사장 조카라는 여자가 저를 말도 못하게 괴롭혔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저에게 뜻밖의 기적이 일어나면서 사장 조카에게도 제대로 된 복수도 하고 제 인생이 전부 뒤바뀌게 되었지만요.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기적이란 말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보육원 동기였어요. 남편과 저는 워낙 성향이 비슷하니 저희는 서로를 챙겨주며 자연스레 친해지게 되었죠. 그렇게 살다 보니 모진 세상살이 속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저희는 서로에게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꿋꿋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는 성인이 되어 보육원을 나오게 되었고 남편이 선택했던 것은 처음에는 공장에 취직하는 것이었어요. 솔직히 저처럼 고아들이 보육원을 나오게 되면 딱히 갈 곳이 마땅치가 않았거든요. 게다가 남편은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한 성격이라 무엇이든 열심히 일해서 빨리 자리를 잡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일을 해 돈을 모아 나중에 택배기사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일은 고되고 본인이 하는 만큼 벌 수 있는 직업이라 괜찮을 것 같다면서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다행히 장학금을 받아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꽤 잘했던 덕분에 비서라는 꿈을 품고 장학금과 과외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충하며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다행히 또 제가 고아라 부족한 등록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어느 정도 의지가 되었고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은 아니지만 나름 괜찮은 중견기업에 들어가 비서 일을 할 수 있었고 남편도 택배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저는 자연스레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힘들 때마다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고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쁜 아들도 얻게 되었고요. 저는 저희 아이를 갖자마자 바로 회사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할 때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남편도 택배 일을 하며 어느 정도 돈을 벌 때라 제가 집에서 살림을 하며 저희 아이를 돌보자 싶었거든요. 저희 부부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우리 아이만큼은 부족함 없이 사랑으로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함께 겪으며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껴왔기에 저희 아들에게는 모든 사랑을 쏟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 후 저희는 아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만 전념하게 된 것이었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남편과 저는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져보지 못한 가족이라는 것을 가지며 가정을 꾸려 나간다는 것 자체가 저희 부부에겐 무엇보다 소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남편과 제가 저희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이야기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이게 꿈은 아니겠지? 어릴 때는 세상에 혼자인 것 같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예쁜 아들도 낳고 알콩달콩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맞아.
나도 매일 꿈꾸는 것 같아. 당신이랑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우리 아들이랑 이렇게 매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기적 같고 그래. 여보, 앞으로 우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오늘처럼만 살자. 그래, 그러자. 우리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 하지만 남편과 함께했던 영원할 것 같은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6살이 되던 해 남편은 갑작스레 저희 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이 일을 하다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는데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남편은 세상을 떠난 상태였던 겁니다. 일을 하다가 갑자기 뇌출혈이 와서 쓰러졌는데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을 발견했을 때는 너무 늦은 후였어요.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제 눈앞에서 하얀 천으로 덮인 침대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제 남편이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죠. 저는 믿을 수 없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을 흔들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거짓말이지? 제발 정신 좀 차려봐. 우리 성진이 키우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로 약속했잖아. 그런데 이렇게 나랑 성진이만 두고 떠나면 어떡해? 아니야, 이게 전부 꿈일 거야. 여보, 제발 놔두고 가지 마. 가지 말라고. 아직 당신 보낼 준비가 안 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가는 게 어딨어, 성진 아빠. 아무리 남편을 깨우고 불러봐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남편은 떠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저와 아이만 두고 다시는 볼 수 없는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세상에서 저와 가장 친했던 단짝이자 가족이자 남편이었던 제가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제 곁을 떠나게 된 것이죠. 남편이 저에게 남긴 것이라고는 어릴 적 사진 몇 장과 저희가 결혼해서 찍은 사진들과 남편이 보육원에 들어올 때부터 착용했었던 목걸이가 전부였습니다. 목걸이는 금으로 되어 있었던 건데 남편 말로는 아빠가 외국에서 사와서 선물해 주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갓난쟁이 때 보육원에 버려진 저와 달리 남편은 7살쯤 보육원에 들어와서 어릴 적 기억이 조금 남아 있었거든요. 남편 기억으로는 위에 형이 한 명 있었는데 형을 따라 동네에서 먼 문방구에 놀러 갔다가 갑자기 형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가족들과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보육원에 와 있었는데 남편이 기억하는 거라곤 본인 이름과 아빠가 선물해 주신 목걸이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집 전화번호도 주소도 전부 까먹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남편은 혹시나 본인이 간직하고 있는 목걸이가 부모님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오랜 시간 몸에 지니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그 소중했던 남편의 목걸이는 저희 남편이 떠난 유품으로 제가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저는 한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넋놓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을 잃고 슬픔에 젖어 페인처럼 지냈던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울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무슨 정신인지 그냥 저희 아이만 어린이집에는 꼭 보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던 겁니다. 제가 남편이 떠난 슬픔에 정신을 놓고 있을 때 저희 아이도 저만큼이나 힘들어하고 있었단 사실을요.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39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며 응급실에 실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날 아이가 말도 없고 침대에 누워 잠만 자는데 나중에 보니 창백한 얼굴로 끙끙 앓는 아이를 보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남편이 떠난 슬픔에 남편과 저희 소중한 아이까지 떠나보내게 되면 어쩌나 덜컥 겁이 나면서 두려움이 몰려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맨발로 아이를 안은 채 정말로 정신없이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살게 된 것 같습니다. 남편과 저의 아이만은 무슨 수를 쓰든 꼭 지키겠다고요. 억척 엄마가 되어 꿋꿋이 살아가기로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거죠.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나니 저희 두 식구 당장 먹고 살 걱정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온 조금의 보험금이 있었지만 그걸 먹고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당장 우리 아들 밥이라도 굶기지 않으려면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제대로 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육아에 전념하느라 오랫동안 경력이 단절된 저를 선뜻 써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운 좋게 집 근처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 생활도 녹록지가 않았어요. 회사에 들어가게 돼서 알게 된 사실인데 월급도 제법 괜찮은 편인데도 사람들이 자꾸 일을 관두었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면접 볼 때는 몰랐는데 회사 사장님 조카로 생산 팀장인 반장이랑 저와 동갑인 27살 먹은 여자가 있었는데 그렇게 직원들을 못살게 괴롭혔던 거예요. 그 여자 반장은 사장 조카라는 빽만 믿고 회사에서 갑질이란 갑질은 다 하며 직원들을 못살게 구는 인간 말종이었어요. 자기는 사장 조카 딸이라며 회사에서 제일 높은 사람처럼 으스대고 다녔어요. 두가 보면 반장이 사장이라고 착각할 정도였으니까요. 특히 자기보다 젊은 여성 직원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본인 사적인 심부름은 물론이고 직원들이 입는 옷이랑 화장에 사생활까지 참견하며 선 넘은 짓을 많이 했습니다. 더욱이 남자친구 있는 여직원들이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는 일까지 간섭하며 많이 괴롭혔는데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들어보니 반장이 남자친구가 없는 데다 한 번도 연애를 해보지 않아 질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사람이 외모로 모든 걸 평가하면 안 되겠지만 얼굴도 조금 못생긴 편에 성격도 안 좋으니 옆에서 좋다고 할 남자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 자기보다 젊고 예쁜 여직원들 본인의 경쟁 상대로 보면 시비란 시비는 다 걸고 못살게 굴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반장은 평소 일도 열심히 안 하는 데다 가장 늦게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는 걸 밥 먹듯이 했습니다. 한마디로 회사물을 잔뜩 흐려놓는 미꾸라지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반장은 저만은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사람끼리 같이 일을 하며 친해져서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각자 사정을 조금씩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직원들 대부분이 제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요. 더군다나 일단 저는 아이를 혼자 돌봐야 하는 입장이고 하다 보니 필요할 때는 월차나 반차를 써야 하는 경우도 간혹 생겨서 제 사정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덕분에 직원들도 저를 많이 배려해 주어서 월차나 연차 같은 것도 제 날짜에 맞춰 사용할 수 있고요. 반장도 그런 저를 조금 불쌍하게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괴롭힘 대상에서 멀어져 있었던 것 같고요. 바로 그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저희 회사에 저보다 4살 정도 어린 말도 잘하는 데다 성격도 좋은 생산관리팀 박 과장님이라고 계셨거든요. 게다가 아직 미혼이라 저희 공장 여직원들에게도 인기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 과장님이 저에게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가 제가 회사 다닌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쯤이었는데 그때는 회사도 작고 직원들과 자주 인사하다 보니 서로 어느 정도 많이 친해졌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제가 휴식 시간에 공장 뒤쪽 벤치에 혼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박 과장님이 저에게 와서 먼저 말을 시켰던 겁니다. 수연 씨, 직장 생활은 할만해요? 혼자 아이 키우는 거 힘들지는 않고요? 힘들긴요. 제가 엄마로서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아이가 잘 자라주는 거 보면 고맙기도 한걸요. 아이 키우는 재미로 힘든 줄도 모르고 살아요. 아이가 제 곁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요. 과장님, 그런데 그건 갑자기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그게 사실 저희 엄마도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절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수연 씨 보면 저희 엄마 생각도 나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게 되었어요. 과장님,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엄마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저희 아이가 제 세상 전부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를 위해서라면 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네, 수연 씨 아이는 수연 씨 같은 분을 엄마로 둬서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박 과장님의 말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평소 워낙 직원들을 잘 챙기고 배려심이 많은 분이니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걸 물어보는가 싶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제가 퇴근을 하려고 공장 밖으로 나오는데 공장 밖에서 박 과장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과장님은 저를 보더니 말을 바로 붙이시더라고요. 수연 씨, 마침 잘 만났네요. 혹시 오늘 퇴근하고 뭐 하세요?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저녁이라도 할까요? 네? 저랑 저녁이요? 네. 저번에 수연 씨가 직원들이랑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 쭈꾸미 볶음을 좋아한다고 하던데 마침 제가 이 근처에 쭈꾸미 볶음 잘하는 맛집을 알아서 수연 씨랑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때요? 저랑 같이 가실래요? 제가 사드릴게요. 갑작스런 박 과장님의 말에 저는 난처해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건지 저희 반장이 나타나서 과장님과 저의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것도 평소 여직원들에게 보이는 떽떽거리는 쌀쌀맞은 말투가 아니라 누가 봐도 과장님에게 잘 보이려는 애교가 가득 섞인 목소리로 말이에요. 딱 봐도 박 과장님에게 반장이 관심 있는 게 보였어요. 어머, 박 과장님이랑 수연 씨랑 저녁 먹으려고? 나도 쭈꾸미 볶음 좋아하는데. 박 과장님, 보는 바와 같이 내가 가녀리고 몸이 너무 말라서 한 끼라도 굶으면 현기증이 나고 픽픽 쓰러지고 그러거든. 그래서 그 저녁 나도 같이 먹으면 안 될까? 나도 박 과장이 사주는 쭈꾸미 볶음 먹고 싶었단 말이야. 미정이 배고프단 말이에요. 나도 쭈꾸미 사줄 거지? 정말 죄송한데 저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서요. 그러면 두 분 저녁 맛있게 드세요. 그래서 저는 후다닥 그 자리를 벗어나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일단 느낌이 박 과장님이 저에게 특별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거절할 필요가 있어 보였거든요. 저는 그때 저희 남편이 떠난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였고 아무리 세상을 떠났어도 저희 남편 이외에 다른 여성은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저희 아이를 지키는 것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기에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 후에도 저를 향한 박 과장님의 관심은 계속되었습니다. 일부러 저에게 와서 말을 걸거나 직원들만 빼고 저만 음료수를 챙겨주거나 밥을 먹을 때 제 옆에 앉는 등 누가 봐도 호감 있는 여자에게 보이는 행동을 계속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날 때 박 과장님과 따로 만나서 거절을 의사를 표현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일이 터지기 시작했죠. 저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던 반장이 박 과장님이 저에게 호감이 있다는 사실에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가 퇴근을 하려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반장이 다가와서 저에게 시비를 걸었으니까요.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수연 씨 사람이 그래도 되는 거야? 얼마나 남자한테 환장했으면
남편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남자 꼬시고 다니는 거야? 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남자를 꼬시고 다녔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요. 아무리 반장님이라고 해도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함부로 말하긴 내가 언제 함부로 말했다고 그래. 내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하는 소리 아니야? 그게 아니면 한번 다녀와서 애까지는 아줌마를 박 과장이 왜 좋다고 쫓아다니는데 주변에서 아무리 여자들이 꼬셔도 안 넘어가던 그 콧대 높던 박 과장이 수연 씨한테만 왜 관심을 보이면서 잘해주는 거냐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비밀로 해줄 테니까 나한테 살짝 이야기해봐. 그래서 수연 씨 박 과장 어떻게 꼬셨어? 박 과장이 아무리 꼬셔도 안 넘어가니까 혹시 무슨 몸으로 들이밀면서 유혹이라도 한 거야? 반장님, 말이면 다인 줄 아세요? 저 아이 엄마이고 저희 아이에게 부끄러운 일 안 하고 다닙니다. 아무리 반장님이라도 저를 모욕하는 그런 말 저 못 찾는다고요. 그리고 제가 언제 박 과장님을 꼬셨다고 그러세요? 애 키우고 먹고 살기도 바빠서 신경 쓸 것도 많고 저 그런 쓰잘데기 없는데 시간 낭비하면서 누구 꼬실 여유도 없거든요? 아, 이제 보니까 지금 반장님이 박 과장님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반장님이 박 과장님 꼬시고 싶은데 아무리 꼬셔도 안 넘어오니까 저한테 괜히 시비 거시는 거 아니냐고요. 뭐? 나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박 과장한테 관심 있다고 누가 그러는데? 나 박 과장한테 절대 관심 없고 그건 어디까지나 수연 씨가 혹시 사내에서 남자 꼬시고 다녀서 회사 물 흐릴까 봐 물어본 거라고? 아, 그러면 아주 잘 됐네요. 반장님이 대체 무슨 상상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박 과장님한테 관심도 없거니와 그런 일로 회사물 흐릴 생각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 앞으로 전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런 쓸데없는 일로 저한테 시비 안 걸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반장님, 제가 이건 반장님 위해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 반장님이 박 과장님한테 관심이 있는 거면 저한테 그러지 말고 박 과장님한테 직접 가서 관심 있다고 말씀하세요. 괜히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괴롭히지 마시라고요. 누가 봐도 반장이 박 과장님한테 관심이 있어서 저한테 시비 건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놓고는 아닌 척 거짓말을 하는 게 더 어이없었어요. 반장의 갑질에 당장이라도 사표를 던지고 싶었지만 꾹 참아야 했습니다. 저 혼자라면 모르겠는데 저희 아이를 먹여 살려야 하니 어린 자식이 눈에 밟혀 꾹 참아야만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후 반장은 제가 하는 행동 하나, 제가 말하는 거 하나 전부 시비를 걸며 괴롭히기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기어이 일이 터지고 말았죠. 며칠 후 아이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던 거예요. 아침부터 아이가 컨디션이 안 좋더니 계속 토를 하며 열까지 심하게 난다는 것이었죠. 저는 사색이 되어 사장님께 달려가 자초지정을 설명드리고 허락을 받아 조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놈의 반장이었어요. 사장님까지 허락해 주신 일인데 반장이 저를 못 가게 막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막 여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반장이 앞에서 제가 못 가게 길을 막았던 것이죠. 어머, 수연 씨! 어디 가려고? 지금 한창 바쁜 시간인 거 안 보여? 뺀질거리고 놀러 다니는 것도 정도가 있지. 애 아픈 건 핑계고 남자 만나러 가는 거 아니야? 반장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저희 아이가 아파서 토하고 열까지 심하게 난다는데 제가 남자를 만나러 가긴 무슨 남자를 만나러 가요? 이미 사장님한테 조퇴해도 된다고 허락받았다고요. 지금 당장 가봐야 하니까 비키세요. 어쭈, 어디서 반장한테 함부로 말대답이야? 아니 꼬우면 애초에 애를 낳지 말았어야지. 애 딸린 주제에 회사 다니는 것도 눈치 보이는 줄 알아야지. 그리고 네가 나가면 네 일은 누가 하는데? 꼬우면 일을 관두단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애 때문에 회사 다니는 게 죄라도 된다는 듯이 말씀하시네요? 반장님이야말로 아무런 상관없는 박 과장님이 저한테 관심 있다고 저 괴롭히는 거 당장 그만두시라고요. 질투라니? 내가 지금 무슨 질투를 냈다고 그래? 그리고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나 박 과장한테 관심 없다고. 관심 없다는 사람이 박 과장님이 저한테 잘해주자마자 저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사 사람들 전부 반장님이 박 과장님 좋아하는 거 알고 있다고요. 이미 여러 번 박 과장님한테 대시했다가 차였다면서요? 반장님이 박 과장님한테 차인 거 본 사람이 지금 한둘이 아니라고요. 그래놓고 지금 뭐가 아니라는 건데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차이긴 언제 박 과장한테 차였다고 그래? 너 내가 남편도 죽고 애까지 있어서 불쌍해서 봐주려고 했더니 정말 안 되겠구나. 오늘 나한테 혼 좀 나봐. 반장은 제 말에 더욱 흥분하더니 결국 제 머리채를 잡았고 저희는 머리채를 잡고 뒹굴며 싸우게 되었습니다. 아파! 너 당장 이거 못 놓겠다 어쩔래. 너 나랑 나이도 동갑이면서 그 나이 먹도록 철도 안 들고 뭐 했냐? 그 나이 먹었으면 제발 철 좀 들고 살아. 이게 어디서 반장한테 너라고 하고 있어. 네가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넌 여기 직원이고 난 반장이라고. 반장 좋아하시네. 사장님 백으로 들어와서도 일도 열심히 안 하고 남들한테 일 맡겨놓고 빈둥빈둥 놀면서 내가 너보다 예쁘고 젊은 여자 직원들 괴롭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럴 시간에 너 자신한테 신경 쓰면서 스스로 돌보면서 써! 사장 조카라고 회사 월급 꽁으로 처먹을 생각 말고 너야말로 회사 생활 열심히 해라! 험악한 분위기 속에 주변 직원들이 소리를 듣고 저희를 뜯어말렸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반장이 저에게 힘에 밀리면서 싸움에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도 저와 반장이 싸운 걸 알고 와서 뜯어말리기 시작했죠. 결국 사장님에게 혼이 난 사람은 반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조카라고 해서 봐줬지만 왜 이렇게 직원을 괴롭히냐면서요. 더욱이 자식이 아파 조퇴해서 어린이집 가겠다는 사람까지 붙잡고 시비를 걸 수 있냐면서 제대로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보는 앞에서 반장은 저에게 사과를 하게 되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냈죠. 그 후 저는 무사히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갈 수 있었고 사장님이 아이가 많이 아픈 거면 하루 정도 연차를 써도 된다고 배려해 주셔서 하루 정도 아이를 간호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 아이도 빨리 나을 수 있었고요. 그러나 반장은 정말로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죠. 결국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어느 날인가 퇴근하기 위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본인 가방에 있던 금반지가 없어졌다면서 반장이 난리를 쳤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짜고짜 저를 도둑으로 몰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훔쳐갔지? 며칠 전부터 200만 원이나 하는 내 금반지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더니 네가 훔쳐간 거지? 지금이라도 내 금반지 내놓으면 내가 모르는 척 용서하고 눈 감아줄 테니까 당장 내 금반지 내놔. 제가 언제 반장님 금반지를 훔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 그런 적 없으니까 괜한 사람 도둑으로 몰지 마세요. 그런데 수연 씨, 아니라면서 왜 아까부터 본인 가방을 꼭 쥐고 있어? 그러면 내가 수연 씨 가방 확인 좀 해도 되지? 네가 도둑이 아니면 내가 네 가방 확인해도 되는 거잖아. 당장 네 가방 이리 주지 못하겠어? 반장은 재빨리 제 가방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주고 버티자 기어이 저를 밀면서 제 가방 안에 있던 물건들을 바닥에 쏟아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정말로 반장의 금반지가 들어있던 겁니다. 마치 제가 반장의 금반지를 정말로 훔친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그때 딱 직감을 했습니다. 반장이 저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자신의 금반지를 제 가방에 몰래 넣어 놓았다는 사실을요. 평소에 직원들 각자 사물함에 비밀번호가 있어 마음대로 열 수 없었는데 제가 제 사물함을 열 때 몰래 제 비밀번호를 훔쳐보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반장은 금반지가 나오자마자 주변 사람들 들으라는 듯 더욱 큰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이 도둑년! 감히 내 반지를 훔쳐놓고 아니라고 그래? 저 정말로 훔치지 않았어요. 반장님이 일부러 누명 씌우려고 제 사물함에 몰래 열어서 가방 넣은 거 아니에요? 저 일부러 도둑으로 몰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요? 지금이라도 나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봐주려고 했더니 정말 안 되겠구나. 너 내가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어디 콩밥 좀 먹으면서 고생해봐. 그래야 네가 정신을 차릴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저는 정말로 반장의 신고로 근처 파출소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억울한 마음에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제 가방에서 반장의 금반지가 나왔으니 범인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동료 직원들도 반장이 일부러 저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그랬다고 생각했는지 제가 걱정이 되어 따라와서 제 편을 들어주었지만 뚜렷하게 제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으니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저와 반장의 일에 놀라 사장님도 퇴근하시다가 말고 저희와 같이 경찰서까지 같이 와주셨고요. 반장은 뻔뻔한 표정으로 저를 쏘아보며 말하더군요. 수정 씨, 지금이라도 내 금반지 훔쳐서 미안하다고 나한테 사과하면 내가 정상 참작이라도 해달라고 경찰관님께 잘 말해볼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나한테 비는 게 어떻겠어? 내가 반장인 금반지 훔치지도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긴 왜 해야 하는데요? 절대 사과 못합니다. 하지만 경찰관님도 제 가방에서 금반지가 나온 이상 제가 반장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작정 억울하게 당해야 하나 싶은 가운데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상황이 펼쳐졌던 거예요. 뒤늦게 제 소식을 듣고 박 과장님이 달려오셨는데 박 과장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으니까요. 수연 씨는 범인이 아닙니다. 반장님이 지금 수연 씨한테 누명 씌우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박 과장, 누명이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박 과장이 평소에 수연 씨한테 관심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적당히 좀 하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아무 증거도 없이 수연 씨를 도둑으로라도 몰고 있었다는 거야? 저게 내 금반지 훔쳐서 가방에 숨겨놨다가 들킨 거 여기 있는 여직원들이 전부 봤다고. 반장님이야말로 제가 그동안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고 해서 참고 넘어갔는데 이제 제발 좀 그만하시죠. 당신이란 사람은 정말 징글징글하고 역겨우니까. 경찰관님, 저 수연 씨가 범인 아니라는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반장님이 저한테 자기랑 사귀지 않으면 수연 씨를 반장인 금반지를 훔친 도둑으로 몰아서 회사에서 쫓아내고 콩밥을 먹이겠다면서 협박 문자를 보내면서 절 괴롭혔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인이 직접 수연 씨 가방에 금반지를 넣는 것까지 저에게 협박용으로 동영상까지 찍어서 보내줬다고요. 오늘 퇴근 시간까지 답하지 않으면 수연 씨 금반지 도둑으로 몰아서 당장 신고할 거라고요. 저는 그때 반장님이 설마 그런 짓까지 벌일까 그냥 저 겁주려고 그런다고 생각하고 무시했는데 정말로 수연 씨를 도둑으로 만들어서 경찰서까지 데리고 왔네요. 경찰관님, 제가 증거 보여드릴 테니 이것 좀 보십시오. 그리고 박 과장님은 경찰관님과 사장님 그리고 직원들이 있는 데서 본인의 핸드폰을 들어 반장님이 박 과장님을 협박하는 문자와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 모습에 전부 경악하고 말았죠. 그러자 반장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님도 반장의 행동에 짜증이 났는지 화를 내며 이야기했어요. 신고자분,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한 행동들 전부 신고하면 무고죄랑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 모르고 그러신 겁니까? 이거 엄연히 공무집행방해입니다. 저희 쪽에서도 문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만 그 다음에는 정말로 놀라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너무 화가 난 사장님이 반장의 귀싸대기를 날려버렸던 거죠. 이 괘씸한 것! 너 언제까지 이렇게 남한테 피해주면서 헛짓거리하고 다닐 거야?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너 언제까지 내 직원들 괴롭히면서 힘들게 할 거냐고? 넌 오늘부로 해고니까 내일부터 우리 회사 나올 필요 없다. 그동안 근무 태만에 직장 내 괴롭힘에 너 자를 이유 차고 넘치니까. 삼촌,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 삼촌 회사에서 잘리면 더는 갈 데도 없다고요. 그런 놈이 이렇게 일을 크게 벌여? 네가 어느 회사를 가던 제대로 적응 못하고 자꾸 직장 동료들이랑 싸우고 쫓겨나서 더는 뽑아주는 것도 없고 집에서 놀고 있다고 해서 누나 부탁에 너 어쩔 수 없이 우리 회사로 데려와서 일을 시켰던 거다. 그래도 반장이라도 시키면
책임감이 생겨서 정신 차리고 일도 제대로 하고 사람들이랑도 잘 어울릴까 해서 그동안 기회를 줬던 거야. 그런데 너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냐? 밥 먹듯이 지각에 지멋대로 퇴근하고 거기다가 너 계속 여직원들 못 살게 괴롭혔지? 일 잘하는 박 과장까지 괴롭히면서 스토커 비슷한 거나 하면서 협박까지 하고 말이야. 너 이 삼촌 얼굴을 생각하긴 안 거냐? 주변에서 사람들이 널 싫어하면 이유를 찾고 고칠 생각을 해야지. 주변 사람 괴롭혀서 네 멋대로 굴려고 해? 나도 너한테 할 만큼 했고 내 직원 도둑으로 누명 씌워서 감옥까지 보내려 했던 거 용서 못한다. 오늘 있었던 일 전부 누나한테 이야기할 거고 내일부터 우리 회사에 나올 필요 없어. 해고야! 사실 그때 반장을 무고죄로 신고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사장님의 사과에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사장님이 저 혼자 아이 키운다고 그동안 워낙 잘해주신 것도 있고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하시는데 차마 외면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후 반장이 정말로 회사에서 잘리기도 했고요. 박 과장님도 자기 때문에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제 억울함을 풀어준 사람은 박 과장님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저를 향한 박 과장님에 대한 마음도 거절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 후 저는 회사를 관뒀습니다. 사장님이나 동료들이 말리긴 했지만 반장과의 일도 있고 해서 저도 더는 다니기가 뭐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엔 괜찮았어요. 또다시 몇 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텨야 했지만 이미 공장을 다니면서 경력도 생기고 어느 정도 자신감도 붙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공장에 이력서를 넣으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비서일로도 몇몇 회사도 지원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장 몇 군데에 붙어서 출근 날짜까지 정해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정말이지 상상조차 못했던 놀라운 일이 제게 벌어졌습니다. 제가 비서로 이력서를 넣었던 회사 한 곳에서 면접을 보라고 연락이 왔던 거예요. 처음에는 가지 말까 생각도 했지만 그 회사가 튼실한 중견기업에 여성들을 위한 복지도 좋고 일하기도 좋다고 소문난 것이라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면접을 보러 가보자 생각했죠. 어차피 떨어질 걸 예상하고 간 것이지만요. 그런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비서 면접을 보러 간 당일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과 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저희 아이가 떼를 쓰는 바람에 어린이집에 늦게 데려다줘서 면접 시간에 촉박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면접 보러 간 회사 로비에서 전에 다니던 공장에서 저를 괴롭히던 여자 반장과 마주치게 된 것이죠. 반장은 그곳에서 미화원으로 일하는지 유니폼을 입고 바닥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장은 저를 보자마자 다가와서는 시비를 걸더라고요. 너 여기에 무슨 일로 왔냐? 공장 다닐 때 나 그렇게 못살게 괴롭히더니 회사 잘리고 너도 여기 청소일 면접 보러 왔나 보지? 그런데 이걸 어쩌나? 나 우리 팀장님이랑 친하고 너 어떤 인간인지 까발려서 여기 미화원으로 취직 못하게 만들 건데? 네가 남자 직원이나 꼬셔서 등쳐먹는 꽃뱀이라고 전부 소문낼 거라고? 웃기고 있네. 네가 뭐 착각하나 본데 나 여기 미화원 말고 회장님 비서 일로 면접 보러 왔거든? 뭐 비서? 네 주제. 이런 큰 회사 회장님 비서 면접을 어떻게 보는데? 너 괜히 쫄리니까 거짓말하는 거지? 내가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냐? 네가 잘 모르나 본데 내가 결혼 전에 비서 일을 좀 했었거든. 그래서 여기 회사에 지원하니까 내 이력서를 보더니 회장님 비서 일로 면접 보러 오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뭘 짓거리려거든 제대로 알고나 짓거려. 청소 일을 하면서 고생하는 자신과 달리 제가 비서 일로 면접을 보러 왔다고 하자 반장은 억울해 죽을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반장한테 한 방 먹인 것 같아 어찌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비록 붙지 않을 회사라고 생각했지만요. 하지만 더는 반장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빨리 면접 장소로 이동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제가 면접 장소를 다시 확인하려고 핸드폰을 보며 급하게 달려가다가 앞을 못 봐서 누군가와 부딪히며 제가 넘어지며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저에게 화를 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신 겁니까? 당신 지금 우리 회장님한테 뭐 하는 거야? 앞을 잘 보고 다녀야 할 거 아니야? 나는 괜찮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모르고 그런 것이지 않나. 그 소리에 저는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보게 되었고 딱 봐도 범상치 않은 분위기에 고급 정장을 걸쳐 입은 나이든 남성분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주변 사람들이 그 남성분을 어떻게 불렀는지 의식을 하게 되었죠. 주변에 회사 임원으로 보이는 분들이 회장님이라고 이야기하며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보였으니까요. 게다가 저와 부딪힌 나이든 남성분의 얼굴은 저도 알고 있는 분이었거든요. 회사 면접 보러 오기 전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했던 분으로 바로 회사의 회장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회장님께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제 말에 답할 생각을 안 하시고 몹시 놀란 표정으로 제 목 주변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다가 저에게 황급히 물었던 겁니다. 저기, 이봐요. 혹시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나한테는 너무 중요한 거라 꼭 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제야 저는 회장님이 제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를 보고 놀라서 물어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이 제 목걸이에 대해 왜 묻는지 이상한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거리낌 없이 술술 제 목걸이에 대해 설명을 해주게 되었죠. 사실 이 목걸이는 저희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기고 간 유품이에요. 남편과 저는 보육원 동기로 처음 만났는데 이 목걸이는 남편이 보육원에 올 때부터 몸에 지니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성인이 된 후 목걸이 줄이 짧아져서 남편이 목걸이 줄을 늘려서 항상 차고 다녔죠. 나중에 저희 아이가 크면 아빠가 남긴 유품이라고 물려줄 생각입니다. 그러면 혹시 남편 이름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남편분이 보육원 들어왔을 때 본인 이름이 뭐라고 하던가요? 저희 남편 이름이요? 다행히 저희 남편이 보육원에 들어왔을 때 자기 이름은 기억하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 이름은 장민준이라고 합니다. 제 말에 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와락 저를 껴안으시면서 울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바로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저를 안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요. 말이 아닌 제 마음이 바로 이야기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어느새 제 눈에도 눈시울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북받치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를 여기서 보는구나. 우리 민준이 가족을 드디어 찾았어. 아가, 혼자 아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어.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러면 회장님이 저희 남편 친아버지란 말씀인가요? 그래, 네가 차고 있는 그 목걸이 내가 외국 출장 갔다가 그곳에서 유명한 금 세공사에게 부탁해서 우리 민준이 위해 특별히 디자인해서 만들었던 거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라고. 그런 우리 아들 목걸이를 왜 내가 못 알아보겠니?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남편을 지키지 못해서 먼저 떠나게 해버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버님. 아니다. 그게 왜 네 탓이야? 이렇게 너라도 살아있어줘서 우리 손주를 포기하지 않고 잘 돌봐주고 있어서 고마울 따름이야. 아가! 한동안 시아버지와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된 후 남편을 잃어버리게 된 사정을 시아버지께 듣게 되었어요. 그 사연은
역시나 남편이 이야기했던 것과 같았어요. 어린 시절 아주버니를 따라 옆 동네 문방구에 놀러 갔던 남편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아주버니가 남편을 잃어버렸다면서 울면서 집에 돌아왔다는 것이었어요. 그 후 저희 남편을 찾기 위해 안 써본 방법이 없다고 했지만 결국 찾을 수 없었고 그 일로 한동안 가족들 모두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 남편을 포기하지 않고 찾고 있었다고 하고요. 실종자 가족 지원센터라고 정부에선 유전자를 등록하면 실종자 가족을 찾아주는 곳이 있었는데 남편과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알았으면 진작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 후 저는 시아버지와 함께 저희 아들을 보러 바로 어린이집으로 가게 되었고 시아버지는 저희 아들을 보더니 어릴 적 남편 모습과 똑같다면서 저희 아들을 꼭 안으며 다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댁으로 가 시어머니며 시아주버니도 만나게 되었고요. 아주버니는 동생의 가족을 찾았다는 소식에 회사 일을 미루고 바로 오셨다고 해요. 그렇게 그날 저희 가족은 함께 날이 새도록 쉬지 않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저와 아들은 짐을 정리해서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물론 남편의 유품들도 소중히 잘 챙겨서요. 그리고 저희 시아버지 회사에 다니던 반장은 결국 시아버지의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게 되면서 반장 일도 시아버지께서 알게 되었거든요. 남편이 떠나고 힘들게 산 저를 괴롭힌 원수나 다름없는 사람을 시아버지 회사에 둘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시아버지 회사에 면접을 보러 왔던 날도 반장은 그동안의 일을 반성은커녕 정신을 못 차리고 저를 괴롭힐 생각밖에 안 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시아버지께서는 저런 악질은 우리 회사에 둘 수 없다며 제가 보는 앞에서 반장을 해고하셨습니다. 반장은 갑작스런 해고에 당황하며 이제 와서 잘못했다며 제게 싹싹 빌긴 했지만요. 시연 씨, 아니 사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회사 며느리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안 괴롭혔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자르지 마세요. 나 여기 잘리면 정말로 갈 데도 없단 말이야. 괜히 죄 없는 사람 누명 씌우고 괴롭히다가 내 인생이 괴롭게 생겼네. 완전히 망했어. 반장은 쫓겨나듯 회사를 떠나게 되었고 저도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희 아이와 시부모님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역시나 두 분은 저희 시부모님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와 함께 남편의 납골당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앞에서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이 얼마나 우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도 그때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고맙다고, 언제나 늘 사랑한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시아버지와 제가 만났던 게 하늘에 있는 남편이 저와 저희 아이를 위해 보내준 기적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날 제가 남편 몫까지 열심히 살아보겠노라고 저희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저희 사랑하는 아들과 기적적으로 만난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말이에요. 그럼 제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